네, 2024년도 공인노무사 1차 시험 대비 사회보험법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잘 풀어보셨나요? 시험 문제? 어떻습니까? 난이도가. 개인별로 좀 차이가 있으시겠지만 쉬운 문제도 있었을 거고 어려운 문제도 있었을 겁니다. 그 모의고사 점수에 대해서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시험 문제가 꼭 이렇게 나오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모의고사를 보는 이유는 내가 시간 내에 이 문제를 다 풀어낼 수 있는가 하고요. 내가 아는 부분과 모르는 부분을 체크하기 위해서 모의고사를 보는 겁니다. 시험 문제를 보는데 내가 모르는 부분이 있었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이 모르는 부분을 내가 좀 더 보완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내가 모르는 게 어떤 것이었는지를 점검하는 그런 시간으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41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사회보장기본법상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입니다. 사회보장기본법은 항상 이런 식으로 문제가 몇 문제 나옵니다. 이 법조문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나오고 틀린 것과 맞는 것을 골라내는 형태의 문제가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3번. 국가와 지자체는 최저보장 수준과 최저임금 등을 고려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수준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게 맞는 조항입니다. 법 제10조 제3항에 있는 내용이고요. 나머지 지문들은 다 틀린 지문인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회보장위원회는 사회보장급여 관련 업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거 틀린 거고요. 법 제26조 제5항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회보장급여 관련 업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어가 틀렸고 서술어가 틀렸죠.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제일 까다로운 유형의 문제가 바로 이런 건데요. 그 서술어를 조금 틀리게 내요. 마련하여야 한다와 마련할 수 있다는 어미의 다른 뜻인데 이 부분을 이렇게 다른 식으로 지문을 내게 되면 이 수험생들이 맞히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정답은 마련할 수 있다로 되어 있다는 점 기억해 두십시오. 2번은 사회보장 비용의 부담은 각각의 사회보장제도의 목적에 따라 국가, 지자체가 민간 부문보다 우선적으로 부담해야 한다가 아니라 정답은 이게 합리적으로 조정되어야 한답니다. 국가, 지자체 및 민간 부문 간에 합리적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법 제28조 제1항에 있는 내용입니다. 4번은요. 사회보험에 드는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이게 아니라 법조문에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사회보험에 드는 비용은 사용자, 피용자 및 자영업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용자, 피용자 및 자영업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래서 4번도 틀린 지문이었어요. 5번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은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되는 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을 제외한 모든 계획의 기본이 된다가 아니라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되는 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에 우선합니다. 그러니까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기본계획이 다른 법령에 따른 사회보장법보다 더 상위에 있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지문이었죠. 법 제17조에 있습니다. 그래서 41번 문제는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다음 42번입니다. 사회보장기본법상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정답은 4번이었어요. 4번 볼까요? 국가와 지자체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보장 수준과 최저임금을 매년 공표해야 한다. 우리 최저임금 누가 공표하죠? 국가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하잖아요. 그래서 이건 주어가 틀렸어요. 지자체가 빠집니다. 최저임금 공표에는 지자체는 없어요. 국가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보장 수준과 최저임금을 매년 공표해야 한다. 주어가 국가입니다. 그래서 지자체를 빼야 됩니다. 나머지 지문은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자체의 책임을 정하고 있다. 네, 맞습니다. 사회보장은 사회참여 자아실현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 사회통합과 행복한 복지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한다. 네, 맞습니다. 1번, 2번이 이제 법 1조와 법 2조에 있는 내용인데요. 대부분 이제 수험 공부를 오래 하시다 보면 1조, 2조 이런 데를 건너뛰세요. 근데 사회보장기본법은 전 조문을 다 보셔야 됩니다. 1조와 2조부터 끝에까지 다 외우셔야 돼요. 네.
3번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하에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하는 지원 제도를 공공부조라고 한다. 이게 최저 생활 나오면 공공부조. 네, 맞습니다. 5번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사회보장제를 적용할 때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르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네, 맞습니다. 외국인은 상호주의 원칙, 외국인은 상호주의 원칙. 네, 맞습니다. 네, 43번 문제 풀어볼게요. 사회보장 기본법령상 사회보장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사회보장기본법에서 낼 수 있는 분야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사회보장위원회는 반드시 한 문제는 나옵니다. 사회보장위원회요. 구성에 관한 것들, 이런 거 문제 내기 참 좋거든요. 구성에 관한 것은. 옳은 것은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1번.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환경부 장관은 위원회의 위원입니다. 이게 시행령 9조 1항에 있는데요. 시행령 9조 1항에는 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이 나옵니다. 법무부 장관, 문화체육부 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환경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및 국가보훈처장. 이렇게 이 사람들이 다 위원이다. 시행령까지 봐주셔야 돼요. 사회보장위원회는. 자, 틀린 거 한번 볼까요? 2번. 대통령이 위촉한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어떤 경우에도 해촉될 수 없다. 이건 없죠. 그 해촉할 수 있는 경우의 수들이 있잖아요. 위법한 행위들을 하면 해촉할 수 있습니다. 3번. 보궐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보궐위원은 뭐죠? 전임자의 남은 임기잖아요. 보궐위원은 항상 전임자의 남은 임기입니다. 4번. 위원회 위원장은 행안부 장관이 된다. 우리가 위원장이 누구죠? 사회보장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위원장이죠. 그렇죠. 그리고 부위원장은 누구라고 했죠? 기재부 장관, 교육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항상 제가 설명드릴 때 그랬죠. 왜 사회보장위원회 우리 형님 고용노동부 장관이 빠져있느냐 서운하다 말씀드렸죠. 고용노동부 장관님이 그 부위원장에서 빠져있어요. 부위원장은 누구다? 기재부 장관, 교육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이렇게 3명이 부위원장, 위원장은 국무총리. 이렇게 사회보장위원회에 관련된 것들은 꼭 정리해서 외워두십시오. 다음은 44번 문제입니다. 44번. 사회보장 기본법상 사회보장 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회보장 기본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이 내용들에 대해서도 꼭 외워두셔야 돼요.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앞에 나왔죠? 그 사회보장 기본계획은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되는 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에 우선한다. 이게 맞는 지문이었습니다. 조금씩 복잡하게 내면 틀린 지문은 뭔가 볼까요? 1번 사회보장 기본계획은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몇 년마다죠 우리? 5년입니다. 정답은 5년입니다. 2번 사회보장 기본계획은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만으로 확정한다. 그렇지 않죠.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랑 국무회의 심의까지 걸쳐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 기본계획에 관한 수정사항도 국무회의까지 거쳐야 되는 수정사항 그 파이널 리뷰 때 제가 설명드린 바 있죠. 3번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은 사회보장 기본계획과 연계되어야 할 필요는 없다. 딱 봐도 틀린 지문이죠. 연계되어야 합니다. 국무총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사회보장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여기서 주어는 국무총리가 아니라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사회보장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44번 문제는 정답은 5번이었어요. 자, 45번 문제. 여러분들이 가장 까다롭게 생각하는 부분이죠. 그 날짜. 어떤 게 지금 날짜가 언제고 어떤 게 날짜고 요거 외우기 어렵지만 문제 내기가 참 좋아요. 반드시 외워주셔야 됩니다. 45번 사회보장 기본법령상 사회보장 관련 주요 시책의 시행 계획에 관한 내용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회보장과 관련된 소관 주요 시책의 시행 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의 평가를 위한 지침. 자, 평가를 위한 지침입니다. 작년도에 어떻게 시행을 했는지를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지침은 1월 31일까지 지침을 내려줍니다. 1월 30일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평가 지침에 따라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평가한 후 그 결과를 매년 3월 31일까지
매년 3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요거 전년도 지침은 당연히 그러니까 내년도에 하겠죠. 올해 하겠죠. 전년도 지침. 올해 1월 31일까지 지침을 내려주고 회시는 3월 31일까지 이렇게 받는다. 날짜 꼭 기억해 두십시오.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46번. 사회보장 기본 법령상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의 구축, 운영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정답은 5번이었어요. 5번. 사회복지법인의 보조금 수급 이력에 관한 자료는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의 운영을 위하여 수집, 보유할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은 5번이었는데요. 이게 왜 틀렸냐면 정보에 해당합니다. 수집, 이용할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5번이 틀린 지문이었어요. 어디 있냐면은 시행령 제19조에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해설지에도 붙여놨지만 시행령 19조 한번 보실게요.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의 구축,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을 통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할 수 있는 업무들이 쭈루룩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회보장 수급자의 사회보장 급여 현황 관리, 통계 생성 및 관리, 사회보장 수급자의 취득 상실 정지 변경 등 변동 관리 이런 것들을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수집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도 시행령에 정해놨습니다.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죠. 인적 정보들, 기본증명서, 관계증명서 여러 가지 정보들도 있고요. 4호를 보시면 사회복지법인의 사회복지시설 관련 기관 및 단체 보조금 수급 이력에 관한 자료 이런 자료들도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수집, 이용할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 라고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도 한번 봐두실 만합니다. 다른 지문들은 다 맞는 지문이었어요.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의 구축 운영을 총괄한다 맞는 것들이었고요. 국가와 지자체는 국민 편의 증진과 사회보장 업무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사회보장 업무를 전자적으로 관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네, 맞습니다. 국가와 지자체는 이 법과 관련 법률을 근거하지 않고 정보들을 보유, 이용, 제공해서는 아니 되겠죠. 네, 상식적으로 다 맞는 지문들입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장은 사회보장 정보와 관련하여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 활용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네, 맞는 지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회보장 기본법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47번부터는 고용보험법 문제예요. 자, 이 계산 문제를 내봤는데요. 어렵죠? 이게 무슨 내용인지 전혀 모르는 분도 분명히 계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이 문제를 제가 내가 알아놓겠다 이렇게 파악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로자 갑은 소정근로시간을 일주에 40시간에서 35시간으로 유가기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하였다. 유가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월 통상 금액이 월 200만 원이라고 할 경우 갑이 1개월간 고용보험 법령상 받을 수 있는 유가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은 얼마인가? 그러니까 유가기 근로시간 단축을 했을 경우에 고용보험으로부터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인 거죠. 시행령 제104조의 2에 표로 나와 있어요. 그 해설지에 보시면 제가 표를 올려놨는데요. 매주 최초 5시간 단축분에 대해서는요. 단축 전 소정 근로시간분의 5를 급여합니다.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래서 풀어보시면 월 통상임금액이 200이라고 했잖아요. 200만 원. 200만 원을 곱하기 단축 전 소정 근로시간이 얼마죠? 40분의 5.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제 이런 건 계산하실 수 있죠. 그래서 정답은 25만 원이 나오죠? 네. 50니까 25만 원. 이렇게 25만 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쉽죠? 이 정도는 충분히 실제 시험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라고 보여져요. 너무나 이거를 넘어서는 너무나 복잡한 계산식이 나왔다? 그거는 그 시간 내에 풀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실제 수험에서는 별표를 체크하고 다른 문제를 먼저 푸셔야 돼요. 그러나 이 정도는 이제 교수님들도 보실 때 이 정도는 뭐 1분 안에 풀 수 있지 않겠어? 라고 낼 수 있는 충분히 가능성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표 시행령 104조에 보시면 아래쪽 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초 5시간 단축뿐이 아니라 나머지 시간 이것들은 나오기가 어려워요. 나오기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계산이 복잡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단축전 소정 근로 시간 분의 5 최초 5시간에 대해서는 나온다. 상한액이 200만 원이고 하한액이 50만 원이다. 요거까지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48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보험 법령에 관한 내용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지급받으는 사람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간에 배우자의 질병, 부상 등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며칠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까? 정답은 3번이었어요. 3번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들 꼭 기억해 두세요. 육아휴직하고 똑같아요. 육아휴직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가 이 법 조문 자체가 똑같아요. 언제부터 신청하냐?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어느 기간 동안 쓸 거 아닙니까? 시작한 날부터 1개월 이내 그리고 끝난 날부터 12개월 이내 신청을 해야 됩니다. 기간이 좀 다르죠. 그리고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그 사유가 끝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때 신청하지 않으면 급여를 주지 않아요. 딱 법에 정해놨습니다. 그 기간 넘어서 내가 깜빡해서 신청 못했다 그러면 안 준다는 뜻이에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이 내용은 법 제73조의 2항에 있는 내용이고요. 법 제70조 제2항에는 육아휴직급여 관련된 내용이 있죠. 근데 법조문이 똑같습니다. 그 주어만 다르고 날짜는 똑같기 때문에 이 다른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똑같습니다. 다음은 49번 문제 풀어볼게요. 49번. 고용법령상 적용 제외 근로자에 관한 내용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네, 볼게요. 적용 제외 근로자입니다. 1개월간 소정 근로시간이 몇 시간 미만인 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몇 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이런 근로자는 법 적용 대상으로 한다. 적용제외 근로자에 대한 거 이건 반드시 암기하셔야 될 내용입니다. 시험에 아주 빈출되는 문제예요. 1개월간 소정근로 시간이 60시간 미만이죠. 우리 초단시간 근로자라고 하잖아요. 주 15시간 미만 우리 노동법에서 초단시간 근로자라고들 하는데 고용보험법에서는 1개월간 60시간 미만이자 초단시간 근로자를 적용제외 근로자로 합니다. 다만 계속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몇 개월? 3개월 이상. 3개월 이상 계속해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일용 근로자는 법 적용 대상으로 합니다. 3개월 이상 초단시간 근로자이지만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한다 그러면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일용 근로자 있잖아요. 일용 근로자도 고용보험 적용 대상입니다. 우리가 일용직 신고를 매달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를 해야만 하거든요. 일용 근로자 하루 단위로 일하시는 분들도 고용보험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국민연금하고 건강보험은 한 달에 7일, 월 7일 미만이면 가입하지 않아요. 참고로 외워두십시오. 국민연금은 월 7일 미만이면 일용 근로자는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습니다. 네,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49번은. 다음은 50번 문제 풀어볼게요. 고용보험 법령상 구직급의 소정급의 일수로 옳은 것은? 쭉 나왔죠. 이렇게 보면 헷갈립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그 표, 반드시 외워야 되는 표 있잖아요. 구직급여, 소정, 피보험 단위 기간과 급여 일수. 요거는 이 표를 반드시 외우셔야 되고, 시험 문제를 받자마자 표를 착 그려야 돼요. 맨 앞장에다가 착착착착. 그거 금방 그릴 수 있거든요. 외우기 어렵지 않잖아요. 하지만 이걸 안 그려놓으면 이런 문제를 푸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 표를 쫙 그려놓고 표에다가 대입을 시키시면 금방 풀 수 있어요.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피보험 단위 기간 10년이고 이직일 현재 45세인 비장애인은 240일입니다. 장애인인 경우에는 270일로 늘어나죠. 이거 50세 이상과 장애인은 아래쪽 표, 50세 미만은 위쪽 표 이렇게 꼭 잘 그려가지고 맞히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답은 5번이었어요. 51번 풀어보겠습니다. 51번. 고용보험 법령상 피보험자의 관리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번 피보험자가 이직을 한 경우에 이직한 날에 그 피보험 자격을 상실한다가 아니라 이직한 날에 다음 날에 상실을 하죠. 2번 보험관계 성립일 전에 고용된 근로자의 경우에는 고용된 날에 피보험 자격을 취득한다. 이거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일반 회사는 우리가 취업한 날, 그러니까 입사한 날에 고용보험을 자격을 취득하지만 보험관계 성립일 전,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죠. 우리가 카페를 개업을 하려고 하는데 그 성립일이라는 건 이게 사업자 등록증이 나오는 날이 성립일이거든요. 사업자 등록이 나오기 전에 이미 한 명을 채용을 해서 인테리어도 하고 같이 뭐 오픈 준비를 했습니다. 사업자 등록이 나오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꽤 걸리거든요. 한 달 뒤에 사업자 등록 개업년 월일이 찍힙니다. 그때 성립 신고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미 그 전에 입사를 해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의 취득일은 언제냐? 이때냐? 아니면 사업자 등록증이 나온 날이냐? 고용보험은 사업자 등록증에 나온 날, 그러니까 성립한 날에 취득한 걸로 봅니다. 그 전은 안 쳐줘요. 이미 실무적으로는 당연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보험관계 성립일 전에 고용된 근로자는 고용된 날이 아니라 언제? 보험관계 성립일에 취득을 합니다. 3번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사람은 언제든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피보험 자격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게 맞는 지문이에요. 언제든지 자기의 피보험 자격 취득 상실에 대해서 청구를 할 수 있고 확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번 근로자가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두 개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두 개의 피보험 자격을 취득한다. 아니에요. 투잡 설명드리면 4대 보험은 전부 다 투잡이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이중 취득이 돼요. 투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보험은 투잡이 안 돼요. 내가 여기도 회사를 일을 하고 여기도 회사를 근로자로서 근로계약을 취득하게 되면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게 됩니다.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게 됩니다. 뭐죠? 제일 이제 보수 월액이 제일 많은 거. 그 다음은 소정 근로시간 많은 거. 돈, 시간, 선택. 설명드린 적 있죠. 둘 중에 하나만 취득하지 동시에 취득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술인이나 노무제공자는 동시 취득이 가능합니다. 근로자는 동시 취득이 안 돼요. 5번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날에 피보험 자격을 상실한다가 아니라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날에 다음 날입니다. 상실은 다음 날이 많이 붙어요. 취득은 그날이고요. 그래서 해설지에 피보험 자격 취득일 상실 올려놨습니다. 법 제13조와 제14조 잘 외워두셔야 됩니다. 이 취득 상실 관련된 문제는 꼭 한 문제씩은 나옵니다. 자, 52번. 고용보험 법령상 예술인 피보험자의 고용보험 특례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이런 문제가 좀 까다롭죠. 네, 틀린 거. 자,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기출문제를 좀 풀어보신 분들은 이거는 금방 맞힐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2번 예술인인 피보험자의 경우 출산 전후유가 급여는 지급하나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이게 틀렸죠. 작년에 기출에 한번 나왔던 문제입니다. 예술인인 피보험자의 유사산 급여의 급여 일수를 계산하는 문제가 나왔는데 똑같았죠. 근로자랑.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도 급여를 지급합니다. 이게 급여가 출산 전후유가 급여 등이라고 되어 있어요. 급여 등. 출산 전후유가 급여 등으로 묶여 있는데 거기에 출산 전후유가 유사산 휴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술인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지문은 다 맞는 지문이었어요. 52번 지문 예술인에 관련된 것도 한번 다 읽어보셔야 됩니다. 똑같습니다. 특히 구직급여 피보험 단위 기간, 기준기간하고 피보험 단위 기간은 정리를 해놓으세요. 예술인과 노무제공자, 근로자 다 다르죠. 자, 53번 문제입니다. 고용보험 법령상 고용안정 직능개발 사업에 적용되는 자는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65세가 넘어서 새로 고용되신 분들은 실업급여에 적용을 받지 않아요. 그러나 고용안정 직능개발은 적용을 합니다. 법 제10조에 2항이 있는 내용이에요.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는 제4장 및 5장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4장은 실업급여고 5장은 육아휴직급여 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용안정직능개발사업은 제3장이거든요. 고용안정직능은 적용이 됩니다. 그러나 65세 이전의 자격을 취득해서 65세 이후에서 계속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은 적용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적용 제외된다는 뜻은 적용을 받는다는 뜻이죠. 그 밖에 이제 별점 우체국 직원,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별정직 공무원들은 아예 고용보험법 적용을 배제됩니다. 그래서 53번은 1번이 정답이었어요. 자, 54번 문제. 고용보험 법령상 실업급여에 관한 내용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수급자격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자격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입금해야 한다. 지정된 실업급여 수급 계좌의 예금 중 얼마 이하의 금액에 관한 채권을 압류할 수 없다. 전액입니다. 여기에 이런 50만원, 100만원, 150, 뭐 이런 한도가 있는 게 아니라 압류 금지가 되어 있어요. 실업급여 수급 계좌는. 거기에 입금된 전액에 대해서 압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법 제38조랑 시행령 58조의 3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보실게요. 그리고 55번 문제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시험 문제를 한번 내봤습니다. 고용보험 법령상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기준기간 동안 예술인, 노무제공자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종사할 경우 피보험 단위기간의 산정에 관한 산식이다.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숫자. 이 숫자들을 외우세요. 외우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시행령 60조 2에 있는 내용인데요. 이게 어렵지 않아요. 다 그 피보험 단위 기간에 대한 거, 기준 기간. 피보험 단위 기간들입니다. 근로자의 피보험 단위 기간, 예술인, 그리고 노무제공자의 피보험 단위 기간들에 대한 내용들이 그대로 이 산식에 들어가 있을 뿐이에요. 근로자는 180일, 예술인은 9개월, 노무제공자는 12개월. 이것만 외우시면 맞출 수 있어요. 근로자가 아니라 예술인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 위치만 바뀌는 거기 때문에 이 숫자만 외우신다면 충분히 맞출 수 있었습니다.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근로자 180일, 예술인 9개월, 노무제공자 12개월. 이렇게만 외우시면 이 문제가 나온다? 그냥 기계적으로 맞추실 수 있어요. 이거를 왜 이렇게 됐느냐? 이거를 뭐 이해하려고 지금은 그럴 단계는 아니에요. 이 숫자만 외워놓으시면 쉽게 맞출 수 있습니다. 피보험 단위 기간들, 이 산식을 계산하려고 하지 마세요.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55번의 문제. 자, 56번 풀어볼게요. 네, 고용보험 법령상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 수령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노무제공계약이라고 하고, 이런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노무제공자라고 합니다. 다음 중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노무제공자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고용보험법상 노무제공자의 범위를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정답은 3번이었어요. 3번. 자, 이 노무제공자 이거 전부 다 외워야 됩니까? 뭐 그럴 필요는 없어요. 너무 많아요. 근데 대충 어떤 느낌인지 몇 번 읽다 보면 나옵니다. 몇 번 읽어보시다 보면 노무제공자가 이런 사람들이구나. 그냥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넣지는 않지만 고용보험법 적용을 받아야 될 특이한 형태의 노무제공자들을 열거를 해놨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주의 깊게 보는 거는 단서조항들이에요. 여기서는 단서조항만 보시는 게 좋아요. 시행령 104조의 11, 1항의 6호에 보시면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방문 판매원 또는 같은 조 8호에 따른 후원 방문 판매원으로서 상시적으로 방문 판매 업무를 한 사람은 노무 제공자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다만이라고 밑에, 다만 자가 소비를 위한 방문 판매원, 후원 방문 판매원 및 제2호 또는 제7호에 동시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그러니까 자가 소비를 위한 판매원은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단서 조항이 시험 문제 내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3번 자가 소비를 위한 방문 판매원은 노무 제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예요. 아시겠죠? 방문 판매원, 우리 화장품이나 그 치약이나 칫솔 이렇게 파시는 그런 형태의 마케팅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내가 그 물건을 사고 싶어서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사업자 등록증 내고 내가 판매 목적은 아니야. 내가 우리 집에 쓸 거야. 그럴 때 이런 분들은 노무 제공자가 아니다 라는 겁니다. 자, 57번 풀어보겠습니다.
57번. 네, 산재법이 나왔습니다. 산재. 산재법상 보험급여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57번. 정답은 5번이었어요. 정답 5번. 장례비는 유족이 아닌 자가 장제를 지는 경우에는 평균 임금의 121분을 그 장제를 지는 자에게 지급한다. 이게 좀 헷갈렸을 것 같은데요. 평균 임금의 121분 맞아요. 장례비가 이게 맞거든요. 근데 법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법 제71조 제1항에 있는 내용입니다. 장례비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되 평균 임금의 121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합니다. 유족에게 지급해요. 그러나 유족이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유족이 아닌 사람이 장례를 지낸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 단서 조항 있죠. 평균 임금의 121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실제 드는 비용, 실비 지급합니다. 실비를 지급합니다. 유족한테는 평균 임금의 121분, 다른 사람들한테는 실비를 지급한다. 이게 특이한 조항이에요. 장례비, 산재법상 장례비는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네, 그리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58번 문제. 산재법상 심사청구의 제기와 관련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산재법상 심사청구에 대한 내용이 있죠. 심사청구는 산재법상 심사위원회, 거기에 대한 또 두 번째 이의신청은 재심사위원회로 넘어갑니다. 자, 58번은 정답은 4번이었어요. 옳지 않은 것. 보험급여 결정 등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이거 굉장히 특이한 내용이죠. 왜냐하면 행정 공부하시다 보면 이런 부분이 헷갈릴 수 있어요. 58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법 103조 제5항에 있는 내용이에요. 보험급여 결정 등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산재법상 심사위원회, 재심사위원회는 이게 특별 행정심판이기 때문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제기할 수 없어요. 행정소송은 제기할 수 있죠. 제기할 수 없습니다. 58번은 정답이 4번. 나머지는 다 다른 정답 맞는 지문이었어요. 59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산재법상 저소득 근로자의 휴업급여에 관한 내용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 그 휴업급여는 다 정리를 해놓으실 필요 있어요. 일반 근로자 휴업급여, 저소득, 고령자, 부분 휴업급여. 이게 섞어서 나오면 굉장히 헷갈리거든요. 그 숫자들 꼭 외워두세요.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이 최저 보상 기준의 100분의 얼마보다 적거나 같으며 근로자에 대하여는 평균 임금의 100분의 얼마에 상당하는 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한다. 정답은 3번이었어요. 80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90이 나옵니다. 8, 9. 8 다음에 9가 나온다. 이렇게 외워두세요. 이거는 8, 9. 이 순서만 외워두시면 저소득 근로자 휴업급여는 충분히 맞힐 수 있습니다. 이거 꼭 암기하십시오. 이뿐만 아니라 고령자 휴업급여, 부분 휴업급여도 꼭 그 숫자들 외워두시길 바라겠습니다. 60번 문제. 산재법상 노무제공자의 직종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산재법에도 노무제공자가 나오죠. 거의 90% 가까이 유사하지만 좀 틀려요. 고용보험이랑은 좀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다행히도 아직은 그 두 개를 비교하는 문제가 나오진 않기 때문에 따로따로 보면 되시겠지만 산재법상 노무제공자 아닌 분 볼게요.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없어요. 이런 내용은. 그러니까 자동차 쪽은 노무제공자 쪽의 자동차는 대부분 화물차 쪽이에요. 화물차. 엄청 많이 써있지만 대부분 화물차 쪽입니다. 나머지는 여객 자동차는 없어요. 버스 기사님들은 다 근로자예요. 근로자. 노무제공자 아닙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산재법상 좀 눈여겨보실 분은 시행령 제83조의 5의 1항의 16호 과목 보시면 초중등 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운영하는 방과 후 학교의 과정을 담당하는 강사 이런 분들은 노무제공자에 들어갑니다. 산재법상. 이게 아마 최근에 들어온 거라서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눈여겨봐두시길 바라겠습니다. 61번 볼게요. 61번. 산재법상 설명으로 옳은 것은 61번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보험급여로서 지급된 금품에 대하여는 국가나 지자체의 공과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예, 이건 맞는 거예요. 우리 다 똑같습니다.
산재보험, 산재보험이든 연금이든 건강이든 급여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조세가 부과되지 않아요. 공과금 부과되지 않습니다. 세금이나 공과금 부과하지 않아요. 다른 질문 한번 볼까요? 왜 틀렸는지. 1번 근로자를 진료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요양급여 신청을 대행할 수 없다가 아니라 근로자의 동의를 받으면 요양급여 신청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건설 현장에서 뭐 추락해서 다리가 부러져서 정형외과를 갔다. 움직이기가 어렵잖아요. 그걸 신청하러 직접 가기도 어렵고, 그러면 정형외과 같은 데서 산재 신청해줄까요? 라고 하면 서류 다 대행해줍니다.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그거는 대행할 수 있다.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서. 2번 보험급여는 지급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해야 된다가 아니라 14일 이내. 지급 결정일입니다. 결정일로부터 2주 안에 지급해야 되죠. 신청일 아니고 지급 결정일이에요. 공단에서 결정했을 때 30일이 아니라 14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할 수 없다가 아니라 대위합니다. 제3자로 인해 발생했을 때는 그 한도 내에서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한다고 설명드렸죠. 대위, 대신해서 구상권을 청구 들어간다. 근데 이 제3자의 범위가 좀 특이해요. 산재법상 제3자의 범위는 꼭 정리해 두세요. 4번 요양급여가 지급된 후 그 지급 결정이 취소된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그 요양급여액을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할 수 없다가 아니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급을 했는데 산재 처리할 게 아니야. 그러면 건보 처리해야 돼. 건강공단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서로 이렇게 주고받을 수 있어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5번이었어요. 62번 산재보상보험 법령상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의 임기 등과 관련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이게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이게 우리 교수님들이 위원회 조직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어떤 일들을 하고 조직이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문제 내기가 참 좋아요. 근데 다 외울 수가 없잖아요. 네, 다 외울 수 없겠지만 그래도 이 위원회 쪽은 좀 암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62번 정답은 1번이었어요. 여기 위원회 임기가 3년이에요. 3년. 3년이면 연임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는 게 틀린 내용이었어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맞는 지문이었어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이 위원회가 하는 업무가 어떤 업무가 있는지 그것도 꼭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63번 풀어볼게요. 산재법상 직업재활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제가 표로 저희 교재에 나온 거 있잖아요. 그 표로 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굉장히 헷갈리거든요, 지문들이.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었어요. 4번이 틀린 거였어요. 재활운동비. 재활운동비는 장애급여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이게 재활운동비라는 게 굉장히 이름만 보면 뭐 병원에 주거나 또는 근로자한테 주는 돈처럼 보이지만 재활운동비가 사업주한테 주는 돈이에요. 3개월 이내. 직업훈련비, 직업훈련수당,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재활운동비를 누구한테 주고 얼마 정도 주는지 어느 기간 동안 그 기간 정리해 놓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표, 저희 교재에 있는 표를 꼭 암기해 두세요. 직업재활급여 설명드렸습니다. 정답이 그래서 4번이었죠. 64번 문제 풀게요. 산재법상 적용 제외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은 많은 분들이 맨날 헷갈려 하시는데 벌목업. 이 정답은 3번이었어요. 벌목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인 사업은 당연히 산재보험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법인이 아니더라도 벌목업은 왜? 위험하니까. 그러니까 임업은 농업, 임업,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이면 산재 제외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법에 있습니다. 시행령 제2조 1항에. 그러나 임업의 가로 열고 뭐냐? 벌목업은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벌목업은 가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근로자를 채용하면 무조건 가입을 해야 되잖아요. 산재, 고용산재. 근데 농업은 가입을 하지 않지만 벌목업은 가입을 해야 한다. 그 뜻입니다. 다음.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어요. 3번은 가입을 해야 합니다. 나머지는 적용 제외사업입니다. 자, 65번 보겠습니다. 산재법상 상병보상연금의 지급 요건을 모두 고른 것은
정답은 5번입니다. 전부 다 지금 요건이죠. 법 제66조 제1항에 있는 내용이에요.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날 이후에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상태가 계속되면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을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그러니까 휴업급여 대신에 지급하는 게 중요합니다. 2년이 지났는데도 이게 치유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상병보상연금이라고 해서 좀 더 많이 보상을 해줍니다. 그 요건은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일 것,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하였을 것, 그 부상이나 질병에 따른 중증 요양 상태의 정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 요양 상태 등급 기준에 해당할 것.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상병보상연금 지급 요건이었습니다. 자, 66번 풀어볼게요. 산재법상 유족보상연금에 관한 설명이 왔습니다.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유족보상연금액은 어떻게 계산되느냐, 이게 저희 해설지에 있는데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저희 실무적으로 가장 굉장히 많이 보는 건데, 별표에 있어가지고요. 요거는 저희 규제에 넣어놨지만, 이 금액을 꼭 외워두십시오. 기본금액은 급여 기초연액의 100분의 47. 47입니다. 100분의 47. 가산금액이 있죠?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수급 자격자 1인당 100분의 5. 상한이 100분의 20. 100분의 5, 상한이 100분의 20. 그래서 정답이 2번이었습니다. 47, 5, 20, 20. 네, 47, 5, 20, 20. 이 숫자들 꼭 기억해 두십시오. 유족보상 일시금. 유족보상 일시금은 평균임금의 1301분. 그 표 꼭 암기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67번입니다. 국민연금이네요. 연금법상 노령연금 수급관자에 관련 내용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은 가입기간이 몇 년 이상인 가입자. 몇 년이죠? 우리 10년 이상인. 법 제61조에 있는 내용입니다.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대해서 60세가 된 때부터, 특수직종은 55세가 된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노령연금을 지급한다라고 법령집에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다르다. 실제로는 부칙에 따라서 태어난 연도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연세가 좀 다르긴 합니다. 근데 법 61조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10년 이상인 가입자, 그리고 60세 이상, 특수직종 근로자는 55세부터. 특수직종 뭐였죠? 광업, 어업. 자, 68번입니다. 국민연금법상 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시효. 연금, 우리가 시효 제가 표로 때 파이널 리뷰 때 드렸지만 시효가 나온 다음에 아마 연금 쪽에서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좀 특이한 것들이 몇 개 있거든요. 다른 것들은 대부분 다 3년인데 연금법에는 5년짜리가 10년짜리가 있습니다. 시효가. 정답은 3번이었어요. 옳지 않은 것. 3번. 급여를 받거나 과운학금을 반환받을 수급관자 또는 가입자 등의 권리는 3년이 아니라 5년짜리예요. 얘가 시효가 5년짜리. 국민연금법 제115조에 있는 내용입니다. 1항 연금보험료 환수금,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환수할 권리는 3년간. 가장 대표적이죠. 연금보험료, 징수금. 근데 급여를 받거나 과운학금을 반환받을 수급관자 또 가입자 등의 권리가 5년간. 그리고 반환 일시금을 받을 권리가 10년간이에요. 10년간. 시효 쪽은 연금 쪽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시효 쪽은 정리를 해 놓으십시오. 특이한 것들이 좀 몇 개 있어요. 제가 이제 보기로 넣은 것 중에 5번 보면은 급여 지급이나 과운학급 등의 반환 청구 등에 관한 기간을 계산할 때 그 서류에 송달에 들어간 일수는 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요거 맞는 거예요. 서류 송달 일수가 시효 기간에 산입하지 않아요. 참고로 받으십시오. 자, 69번 문제입니다. 69번. 국민연금법상의 장애연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장애연금입니다. 장애연금. 옳지 않은 것 정답은 3번이었어요. 3번이 뭐가 틀린지 볼까요? 장애연금 수급권자에게 다시 장애연금을 지급하여야 할 장애가 발생한 때에는 전후의 장애를 병합한 장애 정도에 따라 장애연금을 지급한다. 장애가 등급이 있잖아요. 등급이 있는데 이때는 2급이었는데 뭐가 또 하나 더 발생했어. 그래서 병합을 해서 장애 등급의 변동을 다시 산정을 합니다. 다만 전후의 장애를 병합한 장애 정도에 따른 장애연금이
병합하기 전에 장애연금보다 적더라도 이후에 장애연금을 지급한다가 아니라 전에 장애연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니까 병합을 했는데 그 장애 등급이 내려갔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전 거를 지급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좀 더 후하게 준다. 이렇게 외우시면 좋겠네요. 병합한 이후의 장애연금이 아니라 이전에 장애연금을 지급한다라는 겁니다. 나머지는 다 맞는 지문이었습니다. 맞는 지문도 다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70번. 국민연금법상 유종연금 수급권의 정지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지사유입니다. 정지. 유종연금의 지급 정지. 특이하죠? 유종연금이라는 게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약간 기간을 정지를 합니다. 이게 법 제76조에 있는 내용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것, 법 제76조 제1항 한번 읽어볼게요. 유종연금의 수급권자인 배우자에 대하여는, 유종연금은 기본적으로 배우자한테 줍니다. 수급권이 발생한 때부터 3년 동안 유종연금을 정지합니다. 3년 동안 유종연금을 지급합니다. 3년 동안 유종연금을 지급한 후 55세가 될 때까지 지급을 정지합니다. 그러니까 배우자가 있는데 배우자가 유종연금을 사망을 해서 유종연금을 받아야 돼요. 근데 3년 동안은 지급하다가 55세가 될 때까지 정지해버려요. 그러니까 그 전에 만약에 연세가 한 40대에 유종연금 수급권자가 선고권이 생겼을 때 그 내용입니다. 다만 어떠한 경우에는 정지하지 않아요. 정지하지 않아요. 그 경우들이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70번에는 정답이 3번이었어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25세 미만의 또는 장애 등급 2급 이상인 자녀의 생계를 유지하는 배우자에 대하여는 3년간 유종연금을 지급하고 55세 될 때까지 정지할 수 있다가 아니라 정지하지 않죠. 이럴 때는 정지하지 않고 계속 줘요. 언제 정지하지 않냐면 장애 상태가 있거나 이런 거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 25세 미만 자녀를 25세 미만의 자녀와 생계를 부양을 한다는 거죠. 부양하거나 뭐 소득이 없거나 이럴 때는 지급을 다 정지하니까요. 제가 해설지에 넣어놨는데 법 제76조의 그 정지 사유들을 눈여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71번 건강보험법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상 가입자의 자격 변동 시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 정답은 3번이었어요. 직장 가입자인 근로자 등이 그 사용관계가 끝난 날에 다음날, 우리가 퇴사는 무조건 다음날이에요. 다음날에 자격이 변동됩니다. 법 제9조에 있는 내용이고요. 사용자로 되거나 근로자로 사용된 날,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날, 이런 날들이 다 이제 자격 변동 시기입니다. 변동 시기. 정답은 3번이었어요. 72번. 다음은 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비용의 지급과 관련된 설명이다. 틀린 것은 72번 틀린 거는 5번입니다. 이게 법 제47조에 2에 있는 내용인데 요양기관들이 뭘 위반을 했을 때 지급을 보류하고 이러한 내용들인데요. 이게 이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법 제47조와 47조의 2에 있는 내용인데요. 5번은 뭐가 틀렸냐? 한번 읽어볼게요. 요양급여 비용 지급 보류 처분의 효력은 해당 요양기관이 그 처분 이후 청구하는 요양급여 비용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가 아니라 대해서도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하면 수사를 받고 있는 동안에는 지급을 보류해요. 건강보험공단에서 병원에다가 지급해야 될 요양급여비를 지급을 보류를 해버립니다. 묶어버립니다. 그러다가 무죄 판결이 나왔어. 그러면은 다 한꺼번에 돌려주죠. 근데 이자 붙여갖고 돌려줍니다. 그래서 영향을 이후에도 미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72번 문제는 정답이 5번이었습니다. 자, 73번. 다음은 건강보험법상 요양비의 청구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청구에 관한 내용입니다. 요양비. 정답은 4번입니다. 그러니까 준요양기관에서 이제 요양비를 청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근로자가 아니죠. 국민이 직접 청구할 수도 있고 준요양기관도 청구할 수 있어요. 동의를 받아서. 그러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준요양기관이 요양비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청구된 내용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가입자나 가입 피부양자에게 요양비를 지급해야 된다가 아니라
그 위임이 있는 경우에는 직접 청구할 수도 있고 그 준요양기관에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준요양기관이 청구했는데 이렇게 그 국민한테 준다, 피부양자한테 준다는 건 좀 문장이 어색했습니다. 3번이 틀린 지문이었습니다. 74번.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겠습니다. 74번 옳은 것. 정답은 2번이었어요. 2번. 휴직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가입자의 보수 월액 보험료는 해당 사유가 생기기 전달의 보수 월액으로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네. 그래서 2번이 맞는 지문이었어요. 볼까요? 뭐가 틀렸는지. 1번.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보험료 부과 점수를 기초로 산정한다. 아니죠. 직장가입자는 지급받는 보수를 산정하죠. 점수를 산정하는 건 누구죠? 지역가입자입니다. 점수로는. 이건 지역가입자였죠. 2번은 맞는 거였고요. 3번. 보험료는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징수한다. 그게 아니라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징수합니다. 다음 달. 말씀드렸죠. 그 달이 아니에요. 속하는 달. 내가 만약에 5월 2일에 입사를 했다. 그 5월 달에는 건강보험료가 나오지 않아요. 6월 달부터 나옵니다. 그러나 5월 1일에 입사했다. 그럼 5월 달부터 나옵니다. 연금하고 건강 똑같아요. 1일 입사 기준이 되게 중요합니다. 1일에 들어오면 그 달 나오고요. 월 중간에 들어오면 그 다음 달부터 보험료가 나옵니다. 4번.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1000분의 90이 아니라 1000분의 80입니다. 지금 건강보험료 몇 %죠? 7.09%. 거의 턱 밑까지 왔다 말씀드렸습니다. 1000분의 80입니다. 그 넘어가려면은 법을 개정을 해야 되죠. 자, 5번.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 점수당 금액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가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대통령령. 네. 보험료 지역가입자의 부과 점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꼭 기억해 두십시오. 우리 부가점수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지역가입자 설마 여기까지 나올까 싶긴 하지만 부가점수 기준에 자동차가 빠졌어요. 자동차 빠졌습니다. 예전에 자동차도 계산했었는데 자동차 빠졌죠. 자, 75번.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시는 그 징수법입니다. 징수법 좀 나오면 이제 정말 어려워하시는데 징수법을 잘 해놓으셔야 돼요. 징수법. 고용보험 및 산재보상보험의 징수법상 근로복지공단의 업무가 아닌 것은 이게 징수법상 이제 근로복지공단의 업무가 있고 건강보험공단의 업무가 있잖아요. 일괄 고지 징수가 이제 일괄 징수 건강보험공단에서 징수를 해버립니다. 근데 공단은 건강보험공단에 맡길 수 없는 업무가 있어요. 자, 그게 뭐냐면 고용보험료의 월별 부과 환수 대상이 되는 고용보험료 지원금의 징수, 확정보험료를 안해한 그 보험료 가산금의 징수 이런 것들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합니다. 그 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거 사업주가 보험료를 안 냈어요. 이 연체금의 징수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징수해요. 연체금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징수합니다. 그래서 이 4번이 근복의 업무가 아니었어요. 나머지 업무들은 근로복지공단, 근복에서 하는 업무입니다. 그러니까 징수법에 그렇게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징수법상 공단은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공단이라는 풀네임을 씁니다. 자, 징수법상 고용노동부 장관이 자 75번이었죠? 76번 볼게요. 징수법상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보수. 그러니까 그 월 보수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들이 있어요. 이럴 땐 기준 보수를 보수를 합니다. 그게 조항이 징수법 제3조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 시행령에도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냐면 이제 월별 보수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애매한 경우 이럴 때는 장관이 정한 금액으로 한다라는 뜻인데요. 네, 76번의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3번이 뭐가 틀렸냐면 근로일에 따라 일당 형식의 보수를 지급받는 근로자에게는 주당 소정 근로시간을 실제 근로한 시간으로 보아 일 단위 기준 보수가 아니라 이게 시간 단위 기준 보수입니다. 시간 단위. 네, 일 단위가 아니라 시간 단위. 시행령 제3조 2항 2호에 있는 내용인데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여기 시행령
제3조 2항 2호 이 부분을 꼭 눈여겨받으십시오. 주당 소정 근로시간 실제 근로시간으로부터 시간 단위 기준 보수고요. 그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시간급 근로자 또는 1급 근로자임이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주당 소정 근로시간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월 단위 기준 보수를 적용합니다. 요거 애매한 부분 꼭 정리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노무제공자 월 단위, 예술인 월 단위 이렇게 다 기준 보수를 적용한다는 게 시행령에 있어요. 우리가 징수법은 시행령도 나오거든요. 자, 77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징수법상 보험료에 관련된 내용이다. 다음 괄호 안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사업주는 그달의 월별 보험료를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됩니다. 4대 보험료 다 똑같아요. 다음 달 10일까지 다 납부해야 됩니다. 사업주는 전년도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등을 매년 언제까지 신고합니까? 보수총액 신고 3월 15일. 보수총액 신고 3월 15일 잊지 마세요. 건강보험은 3월 31일. 달라요. 징수법은 3월 15일 보수총액 신고 1년에 한 번 하는 거예요. 저희 노무법인들은 그때 엄청 바쁩니다. 네, 78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징수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정답이 이게 78번이 4번입니다. 4번. 근로자가 월 중간에 새로이 고용된 경우 월별 보험료는 해당 월의 다음 달부터 산정한다. 이게 맞는 지문이죠. 제가 징수법이 개정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연금이랑 건강은 원래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해당 월의 다음 달부터 산정. 근데 징수법이 원래는 일할 계산을 다 했었거든요. 근데 올해 개정이 된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건 맞는 지문입니다. 해당 월에 다음 달부터 산정하는 게 4번이 맞는 지문이었어요. 이게 개정됐기 때문에 지문으로 나올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다른 교재들은 다 틀렸어요. 작년 그 전 교재들은. 징수법은 일할 계산을 안 해요. 문제. 자, 1번 볼까요? 뭐가 틀렸는지. 고용보험료는 징수하는 경우 근로자가 휴직기간 중에 사업주 외자로부터 지급받는 금품 일체는 보수에서 제외된다가 아니라 보수로 봅니다. 보수로 봅니다. 자, 2번 하수급인이란 원수급인으로부터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하는 자를 말하고 그 자로부터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하는 자는 제외한다가 아니라 그런 자를 하수급인이라고 합니다. 제외한다가 아니에요. 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는 그 이름, 사업의 소재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 신고해야 돼. 14일, 7일 아니에요. 14일 이내 신고해야 됩니다. 자, 5번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로부터 고용안정직능개발사업, 실업급여 보험료, 육아휴직급여 및 출산 전후휴가급여 보험료, 산재보험료를 징수한다가 아니라 육아휴직급여 및 출산 전후휴가급여 보험료가 틀렸죠. 이거 따로 징수하지 않아요. 네, 따로 징수하지 않습니다. 네, 이게 틀린 지문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79번 문제. 징수법상 보험료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보험료 볼까요? 몇 세 이후에 고용된 이 사람들은 그 고용보험료랑 보험료를 징수하지 않죠. 몇 세죠? 이게 65세. 기억이 65세입니다. 65세 이후에 고용된 사람은 고용보험료 징수하지 않죠. 그리고 현재 자영업자의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은 1,000분의 20. 정답은 4번입니다. 자영업자의 실업급여 보험료. 그 보험료율들은 예술인, 자영업자, 노무제공자, 근로자 다 외워놓으셔야 됩니다. 80번. 징수법상 보험관계의 변경신고에 대한 내용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산재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는 그 이름, 사업의 소재지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 신고해야 돼요. 변경사항이 있으면 14일 이내 신고해야 됩니다. 어디에다 신고합니까? 당연히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되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네, 정답은 3번이었고요. 네, 이렇게 해서 80번 문제까지 다 설명드렸는데 어떻게 어렵게 푸셨는지 쉽게 푸셨는지 모르겠네요. 쉬운 문제도 있었고 모르는 문제도 있었겠지만 잘 정리하셔가지고 내가 모르는 부분은 다 완벽하게 정리를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1회 해설 강의 마치겠습니다.